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의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공유경제협회에서 부규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기업 또는 O2O 또 핀테크, 헬스케어 테크 등 여러 가지 신산업의 스타트업들과 함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끝에 이곳저곳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서 2018년에 이 책을 내게 되었고요. 책에서 이루고자 했던 또는 바라는 바는 바로 혁신을 멈출 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연이지만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오면서 바로 우리가 더 이상 혁신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연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을 보면서도 다시 규제 혁신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빠르게 규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원격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전화 진료를 통해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20년 동안 막아왔던 원격 의료가 정말 기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규제개혁 당당하게라는 시민단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시민단체 결성에까지 나아가게 된 이유도 바로 이 규제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다는 어떤 그 교훈 때문이었는데, 시민들이 규제개혁을 목소리를 내는 그것이 좀 많이 드뭅니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은데요. 규제를 혁신해서 새로운 산업을 가능하게 하자는 규제개혁의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없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규제개혁 당당하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고요. 이 시민단체는 캐치프레이즈를 당당한 규제개혁, 당당한 시민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잘 아시는 인공지능 의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가천대 길병원의 이언 원장님, 그리고 온라인 광고회사인 RPO 플래닛의 고경곤 대표님, 이렇게 3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가 발족을 9월 초에 했으니까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활동해주고 계신 분들만 약 300여 명, 그리고 정기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약 7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미래의 도시를 상정한 어떤 온라인 게임의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사뭇 다릅니다. 건물에서 건물로 직접 도로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도로들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차들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도시가 운전을 할 것입니다. 불과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보게 될 도시교통 시스템인데요. 이 도시교통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 운전사가 운전하게 될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오늘 강의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2, 3주 후에 미국 내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즉, 미국에서는 이 발표대로 2, 3주 안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출시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얹지 않아도 알아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 이러한 발표들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언론들이 해외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잘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결론은 그렇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애플이 굉장히 잘 나가고 그동안 혁신을 지속해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미미해 보이죠.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은 2,400조 원입니다. 10년 사이에 애플은 수십 배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뭐 휴대폰과 이를 둘러싼 스마트폰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있어서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마치 혁신의 주도국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도 그런 통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래 도시에서 이걸 스마트 시티라고 부른다고 할 때 우리가 곧 생활하게 될 것이고, 세종시와 부산시가 스마트 시티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도시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차지하는 서비스들이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들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연결한 것들이 바로 그때 우리를 서비스와 여러 가지 운수로부터 시작해서 의료까지의 개념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차량들은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될 것이고요. 그리고 UAV라고 해서 도시의 하늘을 날면서 승객을 운송하는 이런 드론 확장판 비슷한 이런 이동수단도 당연히 무인 자율주행 이동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현대자동차가 우버와 함께 이 UAV를 개발하겠다고 지난 CES에서 발표를 했었죠. 이런 이동수단들은 일단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훨씬 안전할 뿐 아니라 그리고 신속하게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해 줄 것인데요. 그 다음은 당연히 원격 의료입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발전하면 질병이나 질환을 예측하는 초기 진찰 단계에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이게 질병인 것 같으니까 의사의 상담을 받아봐라는 이야기가 인간에게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몰라서 때를 놓쳐서 질병을 키워서 말기암에 의사 앞에 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지 의사 앞에 일찍 가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생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할까요?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확립된 연구 결과 뒷받침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또는 상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원격 진찰, 원격 모니터링은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검증이 되면은 의사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더라도 훨씬 의료 서비스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약을 한 번 타기 위해서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셔서 한참을 기다려서 의사를 단 5분 면담을 하고 똑같은 처방전을 받아서 다시 약을 구입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일을 매달 반복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사실 화상 진료로도 충분히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골에서 도시까지 올라오는 그 여러 가지 고생과 시간, 비용 등등을 감안하면 그런 원격 진료가 당연히 허용돼야 될 것은 당연하고요. 사실 이런 원격 진료는 이것을 넘어서 예방의학의 수준에까지 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마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 전화에 의한 원격 진료가 허용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특히 병원에 가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또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의료진의 또 소중한 의료진의 안전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 다방면의 혜택이 있음도 물론이거니와 좀 사진에서 보듯이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바로 환자를 바로 옆에서 케어하면서 관찰하면서 환자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바로 병원 측에 전달하는 그런 병실 내
도우미 로봇부터 집안에서도 이런 로봇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런 서비스를 바로 집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특히 간병인을 대기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있는 분들이 이런 로봇으로서 간병 비용을 줄여서 간의 복지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지금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원격 의료 규제를 최소한 2015년까지는 다 풀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법률가 관점에서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규제 때문에 허용이 늦어지게 되면 특허 장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할 때 뒤늦게 나가면 특허로 몰매를 맞죠. 삼성이 애플한테 특허 소송을 당해서 최초 1심에선 1조 원이 넘는 배상액을 선고받았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교육 규모 12위권이라서요. 우리도 돈을 벌면 우리나라 찾아와서 소송을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못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남의 지재권을 불법적으로 도용해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특허를 가지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 서비스 개발이 늦어지면 당연히 후순위가 돼서 특허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게 이 법률 관점에서는 가장 우리나라가 곧 닥칠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이언맨의 그 주변에서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 주변에서 항상 어디서나 존재하면서 이 주인공의 요구사항을 해결해주고 또 주인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을 잘 아실 텐데요. 아이언맨이 아이언 슈츠를 입고 하늘을 날면 바로 항법 장치가 되고, 그리고 적을 공격할 때는 정확한 공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아이언맨이 자신의 집에서 여러 가지 연구 등을 할 때는 설계를 돕는다든지 또는 옆에서 부품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인공지능이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서비스를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똑똑한 놈입니다.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을 쓸 이유는 없거든요. 즉 인공지능의 시장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똑똑한 인공지능이 승자가 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승자 독식의 시장이 되고, 이러한 인공지능은 국경을 넘어서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국산과 외산을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앱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해외 서비스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페이스북, 미국에 아시는 그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회사이고요. 구글도 바로 그 옆에 있고요. 뭐 우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애틀이고, 전부 미국의 서부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바로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게까지 다 찾아와서 앱을 설치하도록 만들어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 디지털 경제권, 디지털 마켓에서는 국경이 없이 해외 사업자가 바로 국내 사업자가 바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하나의 시장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그 초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또는 집에 이미 해외에서 직구로 해서 설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존의 에코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또는 애플의 홈팟이라든지, 또는 구글의 네스트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바로 여러분의 곁에서 1인자 내지 유일한 인공지능 비서가 되는 그 자리를 노리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만든 네이버의 클로바라든지 구글의 카카오의 카카오 미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직 경쟁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미 판가름 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데이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쉽게 또 동의를 받아서 수집해
해서라도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고요. 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고 개인정보의 이용이 소비자보호법에 규율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법제 하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이 자비스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자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인공지능 비서 경쟁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25억 명 정도의 유저를 가지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소셜 딜레마라고 보면 바로 이 페이스북을 대해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만 페이스북의 출신, 페이스북 출신 또는 구글 출신의 임원급 인물들이 폭로하는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의 포스트나 유튜브의 어떤 동영상 클립 하나를 시선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분의 클릭 하나까지 모두 측정을 해서 기호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다음 동영상 또는 다음 포스팅을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계속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측정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성능을 높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SNS,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뒤집어 보면 그렇게 이용자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용자를 자극하는 것에 현재는 규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국의 연방정부는 왜 그런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이나 이런 고발성 프로그램들이 많고 있는데요.